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육개장과 비빔밥에 들어있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는 고사리. 말려있는 모양 때문에 어린아이의 움켜진 손을 고사리 손이라 귀엽게 부르기도 하지만 고사리에 독이 있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구분되기도 한다는 고사리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 소개합니다. 고사리는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고사리가 속한 식물계의 양치식물군이 그렇습니다. 양치식물은 양의 치아와 닮은 이 패턴을 가져 이름 붙은 표현입니다. 사실 테리도파이츠라는 단어는 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양치식물의 잎 모양이 새의 깃털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어 프테로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치라는 표현은 동양에서 현지화된 단어에 해당합니다. 고사리는 무려 5,500만 년 전 화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매우 오랜 역사를 갖습니다. 고사리 역시 다양한 종을 갖고 우리가 먹는 부류의 고사리는 브라큰퍼런이라 부릅니다. 왠지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있겠죠. 절찰리 인기 중인 장송의 프리렌에 나오는 페른과 철자가 같습니다. 혹시 페른이 고사리라는 뜻인가 알아봤는데 전혀 상관없는 독일어였습니다. 동식물도 자기 방어가 필요한 만큼 독이 있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도 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독소는 사과 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어 사과 씨를 먹으면 위산과 반응해 청산가리의 핵심 물질인 시아나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고사리에 독이 있다 한들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한 독이 고사리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사리에 대한 속설로부터 시작한다면 고사리가 남성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정확히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스태미너가 줄어든다는 등의 여러 부정적 관점인데 이에 대한 증상적 관찰은 고사리 섭취가 흔했던 동양에서 먼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739년 진장기에 의해 편찬된 의서인 본초스뷰에는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양기가 사라진다는 언급이 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고사리를 많이 먹으면 양기가 줄어들며 다리가 약해져 걷지 못하게 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더 극단적이고 무서운 증상은 당나라 때 맹선이 지은 식료본초의 기록으로 고사리를 오래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코가 막히고 머리털이 빠지며 다리 힘을 약화시켜 보행곤란을 일으키고 양기를 빼앗아 음경이 오그라들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고사리는 세상 둘도 없을 끔찍한 독초입니다. 과거부터 고사리의 독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사리는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그 자체가 질긴 조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이어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근경으로 연결되어 멀리까지 성장합니다. 산불이나 모든 식물이 불타버린 이후에도 고사리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복구됩니다. 관련 조사 사례를 참고한다면 화재 이후 한 달 경과 시점에서 고사리 순이 발생하며 3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모든 곳이 고사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화재 1년 이후 1세대 고사리가 지표를 뒤덮은 채 죽게 되고 점령된 땅에서 2세대 고사리들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생명력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설명되겠지만 먹을 것이 없던 시기 빠르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고사리는 가장 구하기 쉬운 식재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사리가 문제라기보다는 고사리만 혹은 고사리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고사리와 다리 힘에 대한 속설은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체가 합성할 수 없어 음식 섭취를 통해 보급되어야 하는 물질은 다양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여기 해당하는데 타이아민이라는 분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화합물명이 아닌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비타민 B1입니다. 무엇이든 천적이 있듯 타이아민을 분해하는 효소도 존재합니다. 이름 그대로 타이아미네이스라는 종류의 효소들인데 세부적으로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죠. 타입 1의 경우에는 전자가 풍부한 친액체의 공격을 일으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각으로 타이아민을 잘라냅니다. 타입 2는 체내에 흔한 물 등의 공격을 쉽게 만들어 유사한 형태로 분해합니다. 타이아민 공급이 부족하거나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결핍이 발생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비롯해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생산과 활용 교란으로 근육 및 심근세포 기능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항상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다리 근육의 기능 이상이며 우리는 이를 각기병이라는 증상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고사리에는 타이아미네이스 타입 1과 타입 2가 모두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갈린이나 아이소퀘르세틴이라는 페놀류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한데 이들 또한 타이아민을 분해합니다. 하나 의외의 사실은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산 역시 고사리에 함유되었는데 카페인산도 타이아민을 분해합니다. 식사 없이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장기간 마시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가 카페인산에 의한 비타민 B1 결핍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어린 순에는 함량이 비교적 적으며 고사리를 삶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효소 변성으로 기능이 사라지고 물질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먹으면 고사리의 각기병 유발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스트라갈린을 비롯한 다른 타이아민 분해 분자들 역시 페놀류 물질인 만큼 열 처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폴리페놀을 형성하며 기능을 상실합니다. 고사리를 따 전처리한 후 진한 갈색 등으로 어둡게 변화하는 것은 고사리 폴리페놀이라는 분자들이 앞서 설명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기능이 있는 만큼 잘 처리된 고사리는 오히려 인체 내에서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사리가 유별난 것은 또 아닙니다. 조개에도 타이아미네이즈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리와는 달리 먹을 것이 없다고 조개만 계속 잡아서 먹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조개로 인한 각기병 유발 등의 사례는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은 어류에도 타이아미네이즈가 꽤나 많습니다. 상세한 어종별 함량을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때문에 조난 등의 상황이나 개인적 선호에 따라 날 생선만 계속해서 단일 식단으로 먹는다면 근기능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니 잘 구워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고사리 이야기로 여성에게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정확히는 특정한 상태의 여성에게 안 좋기도 하며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그냥 인간에게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소가 아닌 화학 분자가 핵심이 되는데 타퀼로사이드라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물질입니다. 이름 가장 앞에 P는 묵음이라는 사실을 참고해주세요. 타퀼로사이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고사리가 발암물질로 구분되는 이유는 비타민 분해에 의한 근기능 감소 때문이 아닌 정말로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타퀼로사이드는 식도암과 위암 등 소화기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섭취되면 위산 등 산성 조건에 노출되며 타퀼로신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후 타퀼로신은 본격적인 독성을 보이는 타퀼로다이에논으로 변화하며 딱 봐도 불안정해 보이는 삼각형 고리 구조를 매개체로 주위의 유전물질인 DNA와 다 무차별적인 결합을 만듭니다. DNA가 변성되는 결과를 만들어 변이를 유발하고 이는 암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고사리 섭취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식도암과 위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가 여럿 있습니다. 단순히 고사리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관성이 약간이나마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타퀼로사이드 역시 삶고 물로 잘 씻어낸다면 해결됩니다. 타퀼로다이에논이 DNA가 아닌 물과 반응한다면 안정성이 높아 변성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는 테로신 B로 변화해 물의 녹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사리를 섭취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은 임산부입니다. 체내의 태아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영양소와 산소 등을 공급받습니다. 문제는 타퀼로사이드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암물질인 타퀼로사이드는 가능하며 유전자 변이를 통한 조직 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 분열과 성장이 빠른 태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FDA에서는 고사리를 배아 독성을 갖는 물질로 구분합니다. 해로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닭 배아 육모막을 사용해 테스트했는데 식염수만 처리된 경우 정상적인 혈관 생성과 발생이 이루어졌지만 고사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배아 육모막의 불투명도 증가와 조직 섬유화가 관찰되며 모두 염증의 징후에 해당합니다. 이후 노출된 배아는 형성이 불량하며
복벽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산모에게도 여전히 고사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큘로사이드가 유선을 통해 모유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확인에서 섭취 후 수백 시간이 흐른 후에도 타큘로사이드가 남게 되어 혹시 모를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산모는 고사리를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유만 먹진 않죠. 동물이 고사리를 먹으면 마찬가지로 저제 타킬로사이드가 남게 되는데 목축업의 산물인 우유와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인 점은 소 역시 고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뒤섞여 있어도 고사리는 걸러내고 먹는다 하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목축되는 소는 사료나 안전한 식물을 먹지 일부러 고사리를 주진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유통되는 축산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고사리는 안전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소나 양, 사슴을 비롯한 반추동물에게는 고사리의 타이아미네이즈 효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타민 B1을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이나 돼지, 개와 같은 동물은 식욕부진과 운동 실조를 일으킵니다. 타큘로사이드와 같은 물질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갖습니다. 소의 고사리 독성은 빈혈과 코피, 혈구 감소증과 혈뇨 등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해 방광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 또한 망막신경 상피 변성을 일으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고사리는 동물에게도 안 좋습니다. 앞서 고사리는 화재로 불타버린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한다 했는데 고사리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고사리가 성장하기 위한 최적화된 조건은 산성과 중성 토양입니다. pH 4 내외에 꽤나 산성화가 된 토양에서도 고사리는 빠르게 자랍니다. 하지만 화재는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식물이 타고 남은 재를 물에 녹이면 수산화 포타슘 등으로 인해 강한 알칼리성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에 씻겨간다 해도 토양은 약알칼리성이 되며 식물이 바로 자라나지 못하는데 고사리는 그럼에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토양이거나 pH 8.3 내외의 약알칼리성 토양, 그리고 탄산칼슘 농도가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도 고사리는 자라납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난 고사리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한 화학 전쟁을 식물계에 선포하게 됩니다. 알레로페시, 국문으로는 타감작용이라 부르는 현상은 몇몇 식물이 갖는 기능입니다. 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알레로케미컬이라 부르며 상호 대립 억제 작용 물질이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잎을 통해 기화된 화학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며 낙엽으로 주위 토양에 살포하거나 뿌리로부터 토양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알레로케미컬은 자신에게 도움되는 식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거나 반대로 자신 이외의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떡갈나무 낙엽은 토양 영양이 풍부하고 일조량이 충분한 조건에서도 아래층의 식물 발화를 억제합니다. 분명 양분이 될 것 같은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데도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 알레로케미컬에 의한 식물 간의 화학 전쟁이 펼쳐진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성장한 철쭉 관목 주위에만 식물이 자라지 않거나 메말라 있는 모습도 햇빛을 가려서라기보다는 알레로케미컬 배출의 결과입니다. 고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지거나 불타버린 지역을 침입해 점거한 고사리는 조직과 낙엽을 통해 토양에 식물 독성 작용을 하는 2차 대사 산물을 방출합니다. 최근 확인된 결과 프로안토시아닌인 화합물인 셀리기아인 A를 고사리가 주위로 배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사리는 자신 주위 토양에 양치 식물들만이 번성할 수 있도록 조작합니다. 참고로 셀리기아인 A는 달콤한 맛을 갖습니다. 설탕의 35배가량의 단맛을 갖는 감미료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사리는 식물에게도 안 좋습니다. 고사리의 가장 큰 적은 인간이나 동물, 다른 식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곤충이었습니다. 최초의 양치식물이 고생대 3기인 실루리아기에 발생하며 이후 고생대 4기인 대본기에 전성기를 이룹니다. 대본기는 곤충이 핵심을 이루는 시기였던 만큼 식물을 먹는 다양한 곤충들이 지상에 확산되며 식물들은 곤충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고사리의 어린 잎은 포유류나 곤충이 먹을 때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을 생성할 수 있는 분자를 축적합니다. 프로나신이라는 분자는 섭취 후 시아나물을 만드는데 고사리에 존재하는 만큼 전처리를 통해 제거해야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사과 씨앗의 아미그달린, 그리고 자폭개미에 대한 이야기에서 소개한 적 있던 만델로나이트과 같은 물질은 독성 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이들이 생합성되고 복잡화되는 것 또한 흥미로운 주제죠. 곤충을 대상으로 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작용은 곤충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탈피입니다. 곤충은 탈피를 조절하기 위해 탈피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고사리는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에크디손 그리고 20하이드록시 에크디손을 분비합니다. 이 분자들은 고사리를 먹은 곤충에게 강제적으로 반복적인 탈피를 유발해 죽음에 이르도록 유도합니다. 종합한다면 고사리는 곤충에게도 안 좋습니다. 고사리는 남성, 여성, 태아, 동물, 식물, 곤충에게 대항하기 위해 온갖 화학 분자들을 5,500만 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 온 생명력 강한 전투식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독성을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왔죠. 세포사멸과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고사리 물질들은 추출물의 형태로 분리되어 항암제 후보군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선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고사리는 토양의 비소를 흡수하고 자신의 체내 액포에 저장하는 유전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소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식물로 사용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곤충을 탈피 장애 유발로 사멸시키는 것 외에도 구충 효과를 갖는 필리신과 같은 분자를 양체식물은 보유합니다. 이는 친환경 살충 및 구충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사리의 부정적인 요소에서 퇴치식물로 구분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식재료로의 사용과 더불어 유용한 활용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고사리에는 확실히 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다양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식도암과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간, 동물, 식물, 곤충 모두에게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야채는 신선한 것을 최고로 생각하지만 고사리는 절대 신선한 상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산에서 고사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뜯어먹는다면 성기능을 상실하진 않겠지만 암에 걸리거나 탈모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잘 처리되어 항산화 기능을 갖는 갈색 고사리나물만 안전하게 먹읍시다.